자,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침입과 또 이 이후에 일어난 원나라의 간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대몽항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몽골이 어떻게 쳐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고려는 어떻게 항쟁을 벌였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몽골과 접촉,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를 알아볼게요. 자, 13세기 초 몽골에는요 엄청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즈 칸이에요. 자, 이 칸이라는 게, 이 칸이라는 표현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려나 뭐 조선 같은 경우 왕인 것 같고요.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칸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한자로 하면 가한이에요. 대충 알겠지? 아, 징기즈 칸이 등장을 한 거야.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고, 일예를 하나 들어주면 이 사람 처음에 살 때 되게 힘들게 살았어. 원래 이 몽골족은 약탈혼이 유행을 했거든. 문화예요, 약탈혼. 여자를 뺏어오는 거야. 뺏어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징기즈 칸이 어렸을 때 이름이 태무진이에요. 친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가 있어. 예수게이란 아버지가 있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분도 약탈혼으로 데려온 여성분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예수게이. 듣는 그들은 예수게이예요. 그래서 태무친이 태어났어. 그런데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무슨 고난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주 고난이지. 근데 그래서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이후에 태무친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 근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겨? 약탈혼이 문화라고 했지. 그래서 다른 부족에서 침입이 들어서 이 부인을 잡아가 버린 거야. 그런데 보통 이러한 문화를 가진 국가나 민족들은요, 약탈혼으로 뺏기면 찾으러 가질 않아. 근데 징기스칸은 생각이 달랐어. 찾으러 가는 거야. 자기 친한 사람들이랑 찾으러 가. 그래서 나의 와이프를 다시 되찾아와요. 이름이 보르테일 거야. 보르테를 다시 찾아와.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이 징기스칸이 나의 첫째 아들로 인정을 해줘. 그치? 이름이 주치야. 주치야. 주치 맞을걸? 하여튼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 나중에 이 보르테를 같이 구하러 가니 같이 들은 부하들 중에 또 배신을 하는 애들이 나와. 하지만 그 애들을 처음에는 잘 품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개박살을 내놓고서 몽골족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징기즈 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 굉장한 영웅담 같지? 자, 그런 징기즈 칸이야. 그래서 막강한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몽골과 마주치게 되었냐 보면 강동성의 역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몽골에 쫓긴 거란족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냐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고려한테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던 거야. 이 거란족들이 계속해서 약탈을 벌이고 우리를 막 괴롭혀. 이렇게 막 괴롭힌단 말이야. 화가 나겠지. 그런데 이때 몽골이 우리가 좀 해줄까? 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고려가 몇 년인가 1년인가 몇 년에 걸쳐서 얘네들을 이렇게 소탕을 못했는데 몽골이 한 달 만에 얘네들을 소탕해버려요. 그리고서 우리가 그럼 이제 이때 처음 이제 몽골과 마주치게 된 거지. 그리고서 형제의 관계를 맺게 돼요. 형제의 관계는 그 위아래가 있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똔똔이라는 느낌이지. 그런데 이제 몽골이 점점 세력을 커지면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저고여 피살 사건이라고 있어요. 자, 몽골이 사신을 보냈는데 과한 곡물들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사대관계 이런 걸 요구해. 그래서 고려가 하지 싫어요? 하는 거야. 근데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사신이 돌아가는 길 국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살해당하는 거야. 살해를 당해버렸어. 그래서 봐봐, 국경에서 죽으니까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려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고려가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심을 사지. 이걸 명분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야? 몽골이 전격적으로 침입을 해와요. 그게 바로 1231년 몽골의 침략이 돼요. 자, 처음 들어왔을 때 몽골과 강화를 금방 맺어요. 그리고서 최후는 개경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항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면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지. 강화도로 옮기면서 자기들은 옮겨갔지만 백성들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자, 백성들한테는 뭐야? 너희들은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몽골군에 대항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거 해도 입보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대표적인 전투 세 가지만 볼게요. 먼저 귀주성 전투에서 누가? 박서가 항쟁을 하죠. 그 충주성 전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천린이나 노비들의 항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이후에 1250년대에도 충주성 전투가 한 번 더 있어. 이건 처인성 전투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처인성 전투에는 누구? 승려인 김윤후가 누구? 이 처인성이 당시 성이 아니었어. 처인 부국이었단 말이야. 이 처인 부국민을 다 데리고서 뭐야? 이 몽골군에게 맞서 싸우는 거야. 게다가 몽골군의 대장이었던 누구? 살리타를요. 사살을 해요. 모가지에 활이 맞았을걸? 자, 그리고서 몽골군이 퇴각을 하게 돼요. 엄청난 일이지. 왜냐면 몽골군은 져본 적이 없어. 자기 우두머리가 죽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대장이 죽어버렸어. 뭐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여기까지만 할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몽골이 퇴각을 하게 돼. 그래서 김윤호가 대단하지. 그래서 처인 부국도 뭐야? 성으로 한 단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충주성 전투가 1250년대에 한 번 더 있다고 했잖아. 그때도 이 충주성 전투도 김윤후가 이끌어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몽골의 침략과 항쟁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보면, 자, 목적, 이게 뭘까? 뭘 만들었냐?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거 왜 만든 거야? 왜 만들었냐? 보면 목적, 부처의 힘으로 뭘 하자? 몽골군을 물리치자. 그래서 이런 대장경을 만드는 거야. 물리치자. 이 대장경이 지금도 남아있죠. 이게 합천 해인사에 남아있는 8만 대장경이 이거예요. 대장경이 여러 번 만들어져. 거란이 침입했을 때 만들어지고 나중에 속장경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8만 대장경이라고 남아있는 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때 황룡사 구축 목탑 이거 언제 만든 거야? 그치? 통일신라 누구? 들린다? 맞아요. 선덕여왕 때 만들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자, 그리고 대구 부인사 대장경. 그리고 아까 말했지. 대장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여러 번 만들었어. 그래서 부인사에 있던 대장경은 없어졌지만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 어디에 있는? 지금의 합천 해인사에 있는 얼라잇 이해각. 됐다. 근데 이런 몽골과의 이런 항쟁도 결국 뭘 하게 되냐? 강화를 맺게 돼. 화해를 하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더 이상 강화도에서 이렇게 항쟁을 벌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고 또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야, 개경으로.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몽골이랑 화해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모가지를 수그릴 수 있느냐? 라고 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야? 최후가 만들었었지. 야별초요. 응? 야별초가 여러 개로 확대가 돼서 뭐가 됐다고 했어? 맞아요. 뭐가 됐어? 삼별초가 됐잖아. 그 삼별초들이 반발을 해서 끝까지 항쟁을 벌여요. 그것이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고요. 걔네들이 어디에서 되는 건가 보면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어디 갔어? 강화도. 그 다음 어디? 진도. 마지막 끝까지 어디? 제주도 황파두리에서 끝까지 항쟁을 벌여요. 자, 그래서 강화도 그 다음 진도.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alright. 이해가 됐다. 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죠. 자, 그 이후의 상황을 알아볼게요. 자, 원의 내정 간섭을 알아볼 거예요. 자, 볼게요. 고려의 지배 계층은요, 여러 개로 변화돼 와요. 처음엔 호족. 자, 왕건을 생각해 보면 되죠. 왕건의 정책들. 그 다음에 문벌귀족. 문벌귀족은 이제 과거제가 시작되고 음서제가 시작되고 또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자겸이랑 묘청이 등장하는 그 상황을 보면 되죠. 근데 이게 모순이 돼 있어. 지들끼리 다 해먹는단 말이야. 문제가 많지. 그래서 무신 정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세 중간에 누가 들어온 거야? 몽골이 침입을 해왔지. 그렇다면 지배 계층도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지배 계층이 뭐냐면 권문, 세족이에요. 자, 권문 세족을 보면 원간섭기에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을 했어. 그리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징출을 하는 거야. 과거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아니야. 약간 귀족적인 성격이 있어서 세족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야. 세족이라고 불리는 거야. 권세가 있는 세족이야. 자, 그리고요.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을 해요. 도평의사사는 뭐냐면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확대가 돼요. 그리고 최우가 만든 정방도 여전히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따까리 한다는 느낌이지. 자, 그리고 이 사람들도 권문세족도 무신정권, 문벌귀족 다를 게 없어. 뭐 자기들의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일반 백성의 고혈을 쪽쪽 빨아먹어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자,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영토가 어떻게 축소가 되었냐 보면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아요. 어디가? 몽골, 즉 원나라가 고려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직접 지배하는 지역들을 몇 군데 설치를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쌍성총관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양에 있는 동령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탐라총관부라고 해서 지금의 제주도죠. 제주도는 말을 키우려고 그런 걸 두는 거야. 그래서 설치해서 고려 영토 일부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원정에도 동원이 되었어. 뭐야? 원정. 뭘 원이야? 멀리? 정복을 가는데 동원이 되는 거야. 자, 일본 원정. 몽골이 일본 원정을 가는데 두 차례나 동원이 되었어. 근데 이렇게 원정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뭐 무작정 갈 순 없잖아.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정동행성이에요. 자, 이 정동행성이 뭐냐 하면 정복하는 거지. 어디를? 동쪽을. 그 동쪽을 정벌을 하기 위해서 행성을 설치하는데 원의 행정기관은요. 지방행정기관을 보면 원은 성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지방은 이러한 성을 뭐라고 하냐면 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설치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동행성이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일본 원정이 끝나면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하지만 일본 원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정 간섭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내정 간섭은 뭐냐면 우리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야. 그러니까 공주의 사위인 거지. 공주의 사위? 공주의 남편이자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위의 나라야.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독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왜냐면 원나라가 여러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흡수 통합해서 원나라가 된 국가들도 많아. 실제로 많아요. 요나라도 그렇고 금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서하도 그렇고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고려는요. 부마국으로서 독립국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에 뭐 우리도 황제야라고 생각했던 고려가 이제 그러한 호칭을 사용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관청의 명칭이라든지 왕실의 호칭이 무슨 수준으로 떨어지면 제후국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왕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서 충자를 왕의 시호에 넣기도 하고요. 또 원나라의 특산품과 공여를 보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교류를 많이 해서 고려에 몽골의 여러 문화가 유행했다. 그걸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나라의 고려의 문화가 유행을 한다. 그걸 고려양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아래 사료 잠깐 볼게요. 자, 다루가치가 뭐냐면 이런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냈던 기관이 지방 행정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쌍성총관부, 동령부, 정동행성에 파견된 관리라고 하면 돼요. 이 다루가치가 말하는 거야. 네가 아이고 또 오타가 있네. 이거 내가 쳐가지고 항상 이렇게 오타가 있어. 선지라 칭하고 짐이라 칭하고 이렇고 친하니 어떻게 참람하지 않을 수 있냐. 니들은 이제 짐을 고, 사를 유, 주를 정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기존의 황제국 체제에서 하는 선지나 짐이라는 것을 이제 너희는 어떻게 참람되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이제 제후국이다 하면서 고라 해라. 왕지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지. 왕지, 고처럼 이렇게 제후국 체제로 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권문세족을 볼게요. 자, 권문세족의 그런 범위를 정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충선왕 때 정한 건데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화모 씨, 평강 최씨, 청주 씨, 당송, 황미, 밥병양조 여기 다 들어가는데 여러 대의 공신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혼인할 것이다. 보면 얘네들의 진짜로 지금까지 계속된 문벌 귀족들도 있어. 하지만 평양 조씨처럼 원나라에 붙어서 부원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의 성격을 보면 일률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까지 계속됐던 문벌 귀족들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부원 세력까지 있어서 얘네들은 근데 결국에는 누구에 붙어서 세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에 붙어서? 바로 원에 붙어서. 그래서 보통 권문세족을 친원 세력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해가 간다? 야, 간다. 여기까지 해서 대몽황제인가 원의 내정 간섭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무엇을 살펴볼지 알아보면 이런 원의 내정 간섭에 이제 대항하는 사람이 나타나야겠죠. 그게 바로 공민왕이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민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과정, 고려의 멸망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볼게요. 안녕.